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조사론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1번 지식의 탐구라고 나와 있죠. 이제 지식의 탐구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 조사 방법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에 있어서 어떤 지식적 탐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지식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관습에 의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관습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사회적인 습관이나 전통적인 관습을 의심의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해져 오는 어떤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학습하실 때는 그것들을 계속 논리적인 체계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습득하는 어떤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권위에 의한 방법. 우리가 어떤 권위자, 어떤 학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됐을 때는 어떻죠? 일종의 그것도 우리는 그냥 그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권위자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요즘 이런 권위자, 각 분야의 학문의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논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해서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두 번째 권위에 의한 방법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관에 의한 방법. 직관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딱 느꼈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론의 과정, 가설 설정이나 어떤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죠. 이거는 스스로 그냥 분명한 명제를 대상의 직접적인 인식, 내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우리가 어떤 뭐 가설을 설정하고 추론을 하고 어떤 관찰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과학적,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탐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신비에 의한 방법. 신비도 이제 신, 예언과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관찰을 하거나 체계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존재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위에랑 좀 다르게 과학에 의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겠죠. 이것은 뭐 A는 B다처럼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수집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이것이 그 검증에 맞는 것인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이제 과학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 1, 2, 3, 4번은 과학에 의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비과학적인 방법이고 5번이 이제 과학에 의한 방법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차이점이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제 습득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주요한 오류들이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조사, 특히 사회조사, 인간의 행동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일반화나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부정확한 관찰.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할 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정확한 관찰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나 부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해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행세, 모습을 봤을 때도 지난주에 있는 입었던 옷,
아니면 지난주에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물론 정확한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작은 것이어도 그런 단서들도 부정확하게 관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함에 있어서 직접 관찰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정확한 관찰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부정확한 관찰을 할 때 또 오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 우리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정한 패턴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일정한 패턴이 사실 모든 사람 아니면 모든 집단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노인 집단은 다 이럴 것이야. 예를 들면 뭐 노인 집단에서 다 모두가 우울감이 있을 것이야. 어떤 한 사람만 보고도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을 때 소수의 사건이나 어떤 경험을 근거로 전체를 일반화해 버리죠. 그래서 현상의 규칙성을 안에다가 그 일반화해 버리는 거, 과도한 일반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별적인 관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거. 사실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한, 내가 그 가설을 설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내가 가설을 설정했던 부분이 옳은 것으로 조금 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변화에만 변화가 나타냈을 때 더 크게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성을 전제로 이에 부합되는 것만 우리가 그 아닌 부분도 왜 아닌지를 설명하거나 관찰하거나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부합되는 것만 특수한 이론, 결론만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선별적인 관찰을 하는 것도 주요 오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꾸며진 지식.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설 설정을 하고 어떤 이론이나 가설 설정을 해서 조작화를 하고 그 결과를 도출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맞게끔 어때요? 꾸며서 그 지식을 포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어떤 만족도나 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들이 왔을 때 이 프로그램이 사업 평가가 이제 좋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작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1급 이거 배우면서 조사론을 배우면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하게 되지만 또 이러한 부분에서 꾸며진 지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의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이것이 틀렸으면 이 가설 설정이 아닌 이유 그리고 뭐 실패한 이유 그리고 이 가설 설정이 설득되지 못한 이유를 적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나는 내가 처음에 연구했던 부분이 옳게 되기 위해 선별적인 관찰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꾸며진 지식으로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도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가설, 사후잖아요. 그래서 후가 뭐예요? 뒤후예요. 그래서 가설을 뒤에 이제 설정하는 건데 과학적인 방법은 사전에 이제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참으로 증명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상에서는 생각 없이 관찰을 먼저 하고 우리가 관찰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패턴 아니면 어떤 일정한 좀 궁금증이 있을 때 그것들을 사후 가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사후 가설을 했을 때 이미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이거는 A는 B일 거야 라는 선입견을 또 갖고 조사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또 설명하려고 그것을 덧붙이려고 우리가 선별된 관찰, 꾸며낸 지식 등등의 다양한 오류들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 가설 설정하는 거 그리고 비논리적 사유 우리는 과학적 조사 방법에서는 이제 논리적인 사유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잠정적 결론을 확률적 결론 이런 것들을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건들을 마치 서로 간에 종속되어 있는 사건들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 이것도 많은 부분 중에 내가 어떤 부분만 논리적으로 내가
연관이 없는 부분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논리적인 사유도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자아 개입. 우리는 모두 인간이 이제 이런 조사를 예를 들면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자아가 그 연구에 그리고 그 주제 선정부터 가설 그리고 연구 과정에 다 개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자아들이 그 관찰자들이 또 연구자들의 자아들이 개입되면서 다양한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자아가 손상을 입게 된다면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동그라미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쭉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타원형으로 옆으로 길쭉하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자아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설명이 객관성이 떨어진다. 누가 봐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일정, 같은 과정이라면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자아가 중간성이 너무 많이 개입됐을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의 조기 종결. 우리가 탐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 B까지 와야 종결이 되는 거예요. 탐구의 결과가 종결이 되는 건데 한 요 정도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다 얻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설에 대한 결론 도출했고 참인 거를 증명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갔을 때 이 결과가 여태까지 왔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을 때 조기 종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종결을 해버리면서 어떤 사실이 완벽히 이해되기도 전에 탐구를 종결하면서 생기는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초현실적으로 기이하는 거. 앞에서 우리 탐구, 지식의 탐구 방법에서도 비과학적인 방법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비화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 조사는 어떤 지식의 특징을 갖느냐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성. 우리는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학이 누가 봐도 다 다르고 누가 봐도 다 다른 주관성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 조사라는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인식할 때 똑같이 공감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얻은 인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봤을 때 누구는 세모로 보고 누구는 별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결된 결과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그라미라고 예를 들어 했을 때 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동그라미여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인상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간주관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관성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한 그 과정, 동일한 대상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가지는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주관성은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주관적인 궁금한 거는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과정에 동일한 이론으로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같은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과학적 지식이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일한 과정이 아니라 다른 과정이라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그 연구자가 봤을 때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어때요? 나랑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겠죠. 동일한 과정에 동일한 대상이라면 같은 부분에 또 동의가 되는 부분,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성이라는 거는 연구 대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험적 관찰, 경험적인 그 실험, 과학적인 연구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성, 어떤 체계적인 일정한 순서, 과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과정에 일정한 틀이나 순서가 존재한다. 근데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서 진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다르게 어떤 순서나 일정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라는 것은 이런 일정한 순서 그리고 일정한 방법 이런 것들 중에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재생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절차 그리고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재생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연구를 간주관성이라고도 이제 얘기했는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생했을 때 그것이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어야 한다. 재생 가능해도 재생해도 다시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 가능성. 우리는 항상 사회복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확률적으로 100%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어떤 인간, 사회 구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든 인간이 사실 100%로 똑같은 결과, 확률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정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반증될 수도 있어요.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 참이 아닌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 어떠한 부분이 그럼 영향을 줬을까? 왜 그런지, 왜 명제가 거짓으로 나타났는지를 또 검증하면서 또 새로운 명제의 가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보지 않고 항상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판되고 그것이 더 옳다고 여겨졌을 때는 당연히 수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언제든지 비판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학적 조사의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4번에 하나 별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우리가 과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일정 뭐 답이나 이론이나 그 과정의 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논리적인 체계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것은 이렇게 규정을 일반화하고 어떤 것이 그냥 정해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신비로 인해서 관습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체계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정한 규칙과 절차, 그래서 일정한 순서, 일정한 과정 이런 것들이 체계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확률에 의한 인과성. 인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률에 의해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확률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보는 인과성이 있다라고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변화 가능성, 언제든지 비판되고 이게 틀리다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잠정적이지 않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적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특히나 좀 많이 문제에 출제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게 바뀔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어떤 결론, 아니면 100% 잠정적이지 않은 결론이 아닌 거예요. 잠정적으로 결론을 해놓고 그것에 있어서 다른 결론이 더 적합하다면, 아니면 이게 틀렸다라고 비판이 되면서 다른 또 새로운 이론이 발견이 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화를 통해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작은 변수로 설명이 될 수 있을 때, 일반화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공감이 될수록 어때요?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화를 통해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10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 하나의 작은 변수로 10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이죠. 근데 이 하나의 변수로 뭐 하나만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다양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작은 변수가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한이 아니고 작은 변수로 더 많은 것들, 최대의 설명력,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뭐 일반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공감하는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좋은 이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결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설명력을 유도할 수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구체화를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구체화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게 그것들이 왜 이유가 그런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각각에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간주관성 또 나왔죠. 간주관성에 의해 서로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연구자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과정에, 같은 대상에, 같은 방법, 연구 방법을 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같은 공동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로부터 수집단 자료. 우리가 관찰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론과 가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놔두면은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로부터 어떤 수집된 자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수집해서 연구를 할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낼 텐데 관찰로부터 이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러한 증명을 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검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제 과학적 조사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우리가 이것이 뭐 옳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보셨듯이 관찰로서 경험으로서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증 가능하지 못하는 거 뭘까요? 가치, 그리고 뭐 어떤 신념, 이러한 부분은 경험적인 어떤 검증 가능성에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검증 가능한 걸 과학적 조사에서는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의 어떤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조사 방법을 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틀린 답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뭐 과학적 조사의 연구 방법으로 뭐 적절하지 않은 거 했을 때 다양한 뭐 사회 문제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예시가 나왔다면 거기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가치를 알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를 연구한다. 뭐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틀린 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든지 그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증 가능이라고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이론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옳다고 증명이 되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고 그리고 틀린 이유가 정확하게 있고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관찰 경험적으로 가능한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 보셨듯이 수정도 가능하고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역적 방법 그리고 귀납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연역은 뭔지 귀납은 뭔지 이게 우리 사회복지조사론 뒤에 끝까지 가면서부터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립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보시려면 연역법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론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한다. 이응, 그래서 연역법 알고 계시면 되고 기억으로 시작되죠. 귀납법의 기억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험과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만 잘 정립을 해놓으시면 이 모든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정된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귀납형은 기억이죠. 경험과 관찰로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역법, 이론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보편적인 원리, 이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연역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과 예치를 도축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을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론이 있다면 A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A는 죽는다. 이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이론에 대해서 가설 A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조작하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끝까지 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조작하를 통해서. 그래서 관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는 이론이 검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이론에서부터 그런 가설, 조작 문제에 대한 조작을 해서 경험, 관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검증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연역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귀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귀납법은 경험과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근거한 어떤 설명 과학이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다른 거죠. 관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시를 보면 까마귀 1은 검어요. 근데 까마귀 2도 봤더니 검어요. 까마귀 3을 봤더니 까마귀 3도 검다. 이런 관찰에 있는 것들을 1, 2, 3, 4, 5, 6 뭐 이런 관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래서 까마귀 9,999는 검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을 것이다. 마지막에 다시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관찰 경험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부분을 검증이 되면 그게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도 주제 선정은 지금 앞에 없지만 주제를 선정하고 이거는 이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를 해서 경험적인 관찰을 한다면 이 귀납형이라는 것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발견이 되겠죠. 공통적인 패턴, 유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험적인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도출하는 거다라는 부분으로 귀납적인 부분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래서 귀납법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연역적인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조사에서는 두 가지 다 상호적으로 어때요? 보완적인 예를 들어 경험적인 부분도 나중에 이론이 되면 그 이론이 또 다시 어떤 가설을 설정해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 연역적인 방법도 이론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설 조작이나 조작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런 귀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상호 보완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뭐 필요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상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연역적인 것은 일정한 지침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기존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그 이론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지를 다양한 부분에 접목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귀납법은 경험적인 관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을 보충, 왜냐하면 그 이론이 맞는지를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을 보시면 아까 귀납형과 연역형 했잖아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주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찰, 실제로 경험적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연역주의는 어떤 원리, 법칙, 이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것의 가설, 그러면 그게 옳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A는 B는 C는 이런 어떨까 이런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A는 몇 살까지 뭐 살 것이다. B는 뭐 몇 살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평생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 조작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검증한다라는 게 연역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에서 시작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관찰, 경험과 관찰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으로 귀납주의와 연역주의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인 실증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실증주의는 이런 거예요. 사회는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어떤 법칙과 일정한 규칙,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가 발견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기 이전부터 어떤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실제를 믿으며 현실 세계의 사물들이 관찰자의 인식 여부를 떠나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되고, 논리적인 실증주의도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조금 더 다양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후기 실증주의도 있어요. 논리적인 실증주의 다음에 이제 후기 실증주의가 나타나는데, 후기 실증주의는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잠정적이고 확률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 결론을 내리지만 이게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보고 객관성, 정확성, 일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순수히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일정한 순서는 있다고 이제 논리적인 실증주의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실제가 있다고 존재를 인정했다면 이것에 있어서 근데 100% 어떤 객관적이고 확률적이고 잠정적인 거지 이것이 절대 불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근거한 논리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게 이제 후기 실증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실증주의에 있어서 좀 비판이나 어떤 보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반증주의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어떤 기존의 이론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모순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결론이 도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설을 설정했고 연구 결과가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없거나 모순되거나 어떤 그 거짓으로 판명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반증,
그것을 계속 모순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발전해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1이 1에서 2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증이 없다면 그것은 계속 그냥 1에서 2로 남아져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정이 되어 가고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는 이러한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견되고 계속 수정이 되고 이러한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다른 방법들로 결과들이 또 다시 도출이 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거. 그러면 참인 것도 입증하려면 모순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참인지도 나타나야겠죠. 반증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출발하여 기존의 이론에 엄격한 검증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명백히 반증될 수 있다고 보면서 논리적으로 연역법에 의존한다. 연역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조작화를 통해서 어떤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작화나 어떤 가설 검증이 안 되면 이게 이론으로서 우리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거나 틀린 이론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보완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의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라는 부분 같이 반증주의랑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이 쉽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조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각각의 사람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니면 객관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라고 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지식관을 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하고 규칙이 존재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인간의 행동, 과학적인 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주관성에 배제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실제의 개념을 불신하고 진리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거부한다라는 부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관성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주관성인 부분을 어때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토마스 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에도 토마스 쿤이랑 칼 포퍼, 반증 칼 포퍼랑 토마스 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적인 혁명의 이제 토마스 쿤인데 반증주의를 주장한 칼 포퍼와 마찬가지로 현상 관찰할 때 기존의 패러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도식, 일정한 어떤 틀이겠죠. 우리가 인식하는 틀이겠죠. 그러한 것이 구속될 경우 새로운 인식 체계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서 과학 발전이 저해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존재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과 다른 것이 왔을 때 어때요? 주관성으로 변경 가능성, 수정 가능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칼 포퍼는 반증주의에서 칼 포퍼가 얘기했고 토마스 쿤은 이제 과학적 혁명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쿤은 포퍼의 주장이 실제 과학의 역사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혁명을 도입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증, 어떤 모순이 발견될 때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변경해 나간다라고 했으며 토마스 쿤은 아예 이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과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가설이 있는데 아직 이게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전에 어떤 가설로서 그냥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전에 어떤 이론일 수 있겠죠. 전과학이 있으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으로서 이것이 이제 일반화됐을 때는 우리가 정상과학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위기 혁명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는 답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뭐 시대적인 아니면 주관적인 어떤 모순이나 이런 부분, 위기나 혁명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위기 혁명이 오면 이제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상과학은 수정되거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정상과학에서 조금 수정되거나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정상과학이 이제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위기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또 이것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를 겪게 되겠죠. 뭐 다양한 새로운 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과학적인 혁명을 통해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포퍼는 예를 들면 어떤 수정과 그것이 그 이론에서 기존의 이론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 간다라고 했더라면 그 토마스 쿤은 아예 새로운 어떤 이 위기나 혁명을 겪으면서 새로운 이론이 아예 다른 부분이 패러다임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어떤 누적적인 진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 혁명의 특징을 한 번 더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 칼 포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도식 패러다임이라는 건 아까 삶을 인식하는 어떤 틀, 그리고 우리가 그거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비누적적 프로세스 이거를 별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적적으로 계속 어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게 누적되어서 변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진적이라고도 하는데 비누진적이죠. 누적적 계속 쌓아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비누적적. 그래서 누적적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린 답이라는 거 꼭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닌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점성 원리 했듯이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조금씩 변해가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적인 거,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비누적적인 프로세스다라는 거 꼭 별표해 주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 여러 개의 패러다임 중에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어때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인식 틀을 공감하고 더 그 경쟁을 전 과학에서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경쟁을 하겠죠. 뭐 A는 B다 아니면 A는 C다 이런 각자의 연구자들이 얘기한 패러다임이 처음에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우리가 힘이 있고 우위가 있는 우리가 더 공감적인 이해가 되고 더 힘이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또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개의 패러다임은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 누적되어서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난다, 발현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시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존재하지 않고 실제 본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진리는 학문 공동체의 패러다임에 의존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나 그 연구자들의 그 사람들이 옳다고 이제 동의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공동체적인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그 부분이 옳다고 패러다임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 이론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 과학적인 집단, 이론의 학문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는 부분으로 변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수업을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귀납적, 연역적인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의 특징, 조사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했던 칼 포퍼, 그리고 반증, 토마스 쿤이랑 칼 포퍼랑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